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drunk in public, 그리고 driving while intoxicated, 그리고 driving under the influence, 요거는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 자,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처벌적인 면에서는 한국이 조금 더 약한 것 같아요. 한국이 조금 더 처벌이 약한 것 같아. 미국은 이렇게 걸리잖아요. 일단 면허 정지는 기본이고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고요. 벌금도 심하게 내는 경우도 있고요. 사회봉사 시간도 굉장히 많이 부과를 해서 봉사하게 만들고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한국은 조금 그런 처벌 같은 것들이 조금 약하다라는 느낌을 제가 좀 받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처벌이 더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약한 거 인정.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 술 마시고 운전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졸음 운전이라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로요. 저는 미국에서 한번 졸음 운전을 한 적이 있어요. 졸음 운전을. 그때 이후로 사실은 졸리면 저는 운전을 잘 못해요. 바로 세우거나 아니면 진짜로 운전을 쉬었다가 가거나. 왜냐면 저는 정말로 아주 잠깐 존 줄 아는 거야. 그런데 잠깐 졸았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근데 미국은 땅덩이 넓고 차가 많이 안 다녀서 그렇지, 솔직히 얘기해서 중앙선을 넘어가고 있었더라니까. 내가 그때 이후로 이게 진짜 정말로 위험하구나, 이걸 되게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이 drink in public, DUI나 이렇게 졸음운전 같은 경우는 우리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도 굉장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음주운전은 하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뭐예요? 성형? 자, 여러분들 인종차별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Racism. 요거는 미국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죠. Racism보다 조금 더 큰 개념으로 얘기를 하자면 Human Rights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인종차별은 뭐나 바로 색깔, 사람의 색깔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별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빈번하죠. 굉장히 빈번하죠. 자, 일단은 인종차별이 저 깜둥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만 인종차별이 아니고 막 손이 껌해, 악수 안 할래, 요런 극단적인 인종차별만 인종차별이 아니고요. 이런 것도 인종차별이에요. 아시안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이 해요. 어떤 애들 눈이 이렇게 찢어졌다라는 거죠. 이런 표현을 하는 것도 인종차별의 한 부분입니다. 조롱하는 것도 인종차별이에요. 그리고 뭐 여러가지 발언들, 이런 것들도 다 인종차별입니다. 아베크롬비 모델들이 홍콩이랑 서울 와가지고 맞아요. 그 사건들도 다, 그리고 아베크롬비 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축구 경기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이제 서양 애들이, 그 유럽 쪽 애들이 세레모니 한다시고 막 이렇게 눈을 찢거나 하는 그런 세레모니를 하는 경우를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도 굉장히 윤리위원회에 심각하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레이시즘은 생각보다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고소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EXID도 인종차별의 한 일부라고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인종차별은 왜 생기는 걸까요? 인종차별. 자기들과 다르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서로 다르면 흑인이 백인을 인종차별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야 되는데 왜 이게 일방적인 인종차별이 많이 생기는 걸까요? 일단은요, 여러분들은 세계를 배우러 미국을 가지만 오히려 미국 친구들은요 세계화된 마인드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문화들을 몰라요. 싸이가 빵 터지고 해서 요즘에 막 이렇게 한류 급 열풍이 불어올랐지만, 제가 미국에 있었을 당시 한 5년 전에 미국에만 해도 코리아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cultural, 문화적인 이런 차이점들에 대해서 무지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인종차별이 없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인종차별이 없을까요? 엄청 많죠. 심지어 우리나라에 뭐 베트남에서 들어와서 일하시는 분들, 뭐 어디 필리핀에서 들어오신 일하는 분들, 그 다음에 흑인 분들 보면은 일단 우리도 흑인들을 잘 못 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니까. 흑인 분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진짜 까만 사람들은 정말 까매요, 여러분들. 진짜로 까만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 까만. 그런 분들은 진짜 사진을 찍어도 정말로 진짜 눈동자밖에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까만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만나면은 한국 분들 이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 역시도 받는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그런 시선을 받는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뭐랄까, 인종차별의 일부분이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요즘에는요, 역인종차별이란 것도 있어요. 역인종차별. 자, 역인종차별은 뭘까요? 자, 역인종차별은 소수가 그 소수를 위한 특혜를 남용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내가 소수라는 거에 대해서 너 나 인종차별하는 거야? 무시하는 거야? 이러면서 오히려 그걸로 또 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보면, 미국 정치권 같은 데서 보면은 막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닌데, 너가 지금 내 얘기를 안 듣는 게 내가 흑인이라서 그런 거야? 내가 이런 소수자라서 그런 거야? 막 요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간혹가다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마찬가지로 역인종차별이죠. 그래서 이제 전혀 그거와 상관없는데 괜히 민감한 주제, 이런 레이시즘 같은 민감한 주제를 끌어올림으로써 오히려 사회적인 여론을 또 조성해서 미디어 파워를 장악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웃겨요. 그러니까 소수를 위해서 보호를 해주다 보면은 그 소수가 또 다수가 돼버리면 그 다수가 또 다른 소수를 또 무시하게 되는, 참 인간이란 게 되게 간사해요, 보면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객관성과 그 다음에 보편성을 기본으로 한 여러분들의 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관성이 없으면 휩쓸려요.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2천만 원 정도 장학금 같은 그런 거를 받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받으려면은 한 학기 동안 human rights, 여기 얘기 나왔죠? human rights가 뭐죠? 인권. 인권에 대한 수업을 들었어야 돼요. human rights. 이게 한 학기짜리 수업인데 그 수업을 이수를 해야 이제 정식적으로 그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요즘에 굉장히 핫 이슈로 뜨고 있는 뭐 소수자들, 그런 인권들에 대해서 계속 토론하고 토의하고 에세이 쓰고 그 다음에 발표하는 수업인 거예요. 굉장히 심층적인 수업인데 30명 정도가 그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굉장히 핫했던 게 뭐냐면 성소수자들이 입양을 하는 건에 대해서
성소수자들이 입양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질문인 거라. 그런데 이제 거기에 들어오는 친구들 보면 대부분 다 진보적인 성향이 강해요. 근데 저는 막 진보도 아니고 전 보수도 아니고 항상 중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것들이 정말 더 보편타당한가를 되게 많이 보려고 하는 스타일인데, 아니 그래서 이제 찬반을 나누잖아요. 찬반을 나누는데 29명이 다 찬성인 거야. 근데 나는 내가 생각을 해보는데 그 아기의 인권은 어디 간 거지? 그리고 그 아기가 나중에 받아야 될 그 혼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반대도 할 수 있고 찬성도 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나를 정말로 거짓말 안 보태고 개망나니 취급을 하는 거야, 처음에. 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성소수자들 막 무시하는 거야? 지금 인권이 이렇게 중요한데 지금 인권 무시하는 거야? 그들을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29명이 다 막 나한테 막 쏴댔는데, 야, 진짜 그때는 죽겠대. 진짜로, 와, 장난 아니었어요. 그런데 있잖아. 제가 그때 뭘 배웠냐면, 우리 한국에서의 큰 문제점이 그거예요.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정치가 보수 진보가 있잖아요. 보수 진보가 있으면 보수 쪽의 친구들은 막 진보를 무조건 까. 그 다음에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도 무조건 상처를 받아서 보수가 하는 모든 거에 대해서 다 까. 그리고 애들은 정치의 정자도 잘 모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그 정치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막 이런 게 뭔지 전혀 모르는데, 그런 거를 모르면서 그냥 나는 이 대통령이 싫어, 또는 나는 이 사람이 싫어, 이래가지고 SNS 그 여론에 휩쓸려가지고 팔을 나누고 정당을 지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보는데요. 그걸 보면서 제가 근데 그때 수업 때 진짜 느꼈던 게 뭐냐면, 저도 반대를 하려면 반대를 할 만한 분명한 객관성, 그 다음에 분명한 보편타당한 이유들, 과학적인 근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정해야 되는데, 그냥 너무나도 정하는구나. 그게 성소수자들을 보호해주는 사람이건 그런 사람들을 반대하는 사람이건 할 거 없이 너무나도 많이 그냥 이렇게 좁은 시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달 내내 정말로 리서치도 많이 하고 정말로 진짜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에세이 쓰는 것도 굉장히 제가 집중을 많이 하고, 그랬더니 마지막에 그 교수가 그 MVP를 뽑아요. 그때 내 거 에세이를 채택했다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도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그 사람들을 무시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일요일날 컨설팅 할 때 우리 어린 친구들이나 저는 이거를 하고 싶은데요, 부모님이 막 반대를 해요. 막 짜증나 죽겠어요. 부모님이 반대를 해가지고 진짜로 막 화가 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있죠. 제가 그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설득을 시키라고. 부모님을 한번 설득을 시켜보면, 부모님도 설득 못 시켜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려 그래,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그게 그 수업 때 배운 거예요. 그렇구나. 그냥 무조건적으로 뭔가를 반대하거나 찬성을 하는 게 아니라 양쪽을 다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단순히 문제만 제기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넘어서서 그 문제에 대한 솔루션까지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와 사고를 우리 한국 친구들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더